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드 이슈 백지훈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경찰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공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가치의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깬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다니던 베트남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여수에서는 파출소에 화살 공기총을 들고 난입한 20대 남성에 대해 부실 대응을 해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설주환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승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소 황당한 사건 먼저 이야기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도중에 10억 원 가치가 있는 중국의 황실 도자기를 깨뜨렸다. 이게 최근에 알려졌는데 박승영 기자가 직접 취재했으니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깨트린 도자기입니다. 제가 소장자의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직접 귀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장자는 이 파손된 도자기가 중국 명나라 시대 선덕제 시대에 만들어졌고 천연 보석 가루로 그림이 그려진 매우 희귀한 도자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명나라 동자상이 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각 형태의 도자기인데 매우 희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떨어뜨리면서 뚜껑 손잡이 이렇게 보시면 떨어져 있는 게요? 뚜껑이고 뚜껑 손잡이인데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재청, 중국 문물국 산하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가 발행한 감정서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감정서 원본이라 써져 있고 시대, 명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감정 금액이 60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억짜리 진품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자가 줄 때 특수하게 제작된 박스를 줬는데 비행기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감정평가 기관에서도 3억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흥군 이청사 기록관 기록 전시관 수장고에서 이 주전자 형태의 중국 도자기를 경찰이 한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뚜껑 부분을 떨어뜨리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도자기 가짜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박물관 수장고를 압수수색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소장자의 거듭된 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자기를 한 손으로 뒤집어 올리다가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손으로 했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이렇게 귀한 도자기는 이렇게 손잡이를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주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올려져 있어서 뚜껑을 잡고 이렇게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경찰은 그냥 이걸 이렇게 손잡이를 딱 잡고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뒤집은 겁니다. 뒤집어. 메이드 인 차이나요?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져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조심해서 이외에 어찌되고 진짜건 가짜건 간에 이걸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뚜껑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손으로 들어서 뒤집어서 봤다.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죠. 근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만약에 가짜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명나라 도자기인데 거기다가 영어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어떤 바보가 거기다 그렇게 써놓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경찰은 일단 이게 가짜인지도 모르니, 여기 공산품일지도 모르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 올렸는데 그게 이렇게 큰 사건을 낳아버린 겁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게 그 당시 CCTV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경찰이 이게 잡힐려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뒤집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자가 주의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다른 쪽에서 이 사건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또 다른 CCTV입니다.
소장자가 화가 나서 항의를 하면서 자 나가라 이런 게 다 찍혀져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다 기록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깨트리고 경찰이 잘못했으면 배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장에서는 화들짝 놀란 소장자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당시에 사과는커녕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자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해당 경찰이 도자기가 이왕 파손된 거니 비파괴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분 분석이 정말 명나라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왕 깨진 거니 한번 검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소장자는 더 분통을 터뜨렸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소장자는 이게 깨진 것도 문제지만 이게 떨어지면서 도자기에 충격이 가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내부에 어떤 균열이 갖고 이거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냐, 보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 이런 경우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발생한 일인데 네. 일단 뭐 압수수색 과정이었으니까 경찰한테 책임은 있겠죠, 당연히. 네, 경찰 책임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의 이제 민사 소송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아마 경찰을 대신해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이거 이제 관리주의무 위반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배상, 이거 뭐 책임은 당연히 이제 이걸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고흥군 그리고 이제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어떠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것이고 뭐 아마 공동 불법 행위가 돼서 아마 그렇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은 배상은 이제 뭐 이게 10억 가치라고 했는데 네, 판결문은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정 가액이 다소 그 들쑥날쑥한다.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뭐 감정이 가능한 물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물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의 어떤 그 감정 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는 점. 그리고 아마 그 이 당초 구입가가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조품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일단은 5천만 원이라는 돈도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래서 일부분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봐서 2천만 원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이라는 게 뭐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소장자가 생각하는 10억의 가치에 비하면 예, 이게 지금 많이 저렇게 작죠. 떨어져 버리고 나서 저걸 뭐 본드로 붙여서 다시 쓰더라도 다시 쓸 수는 없죠. 네, 쓸 수는 예, 턱도 없는 그러니까 그걸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배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그러니까 그 소장자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을 예를 들어 외국에 있는 뭐 경매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대로 감정을 또 받아 보면 더 좋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법원에서는 아마 그 외국의 감정가라든지 국내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사설 감정, 그러니까 이걸 국가기관에서 어떤 고물품을 감정해 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의 가치를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초 구입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이건 뭐 원고가, 그러니까 이 소장자가 인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비용을 썼으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감정 가액 자체를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장자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7억 원이었네요. 네. 7억 원대인데 이건 뭐 10%도 아니고 그렇죠. 2천만 원.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럼 구입했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지금 이제 7억이라는 금액의 기준, 이것은 소장자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금액이거든요.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 10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깨진 부분을 감안해서 자기는 7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만은 또 법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걸 다 인정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특히나
공무 중에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어떤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자체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특히나 이제 피해를 받은 국가의 공무집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의 고통은 굉장히 중하죠. 특히나 이 같은 경우에는 소장자 같은 경우 이건 본인은 1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다 인정을 하다 보면 이게 어차피 또 세금으로 나가는 집행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다소 이런 유의 사건에 있어서 국가의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조금 적게 인정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증명서 있었잖아요. 네. 저기 이제 중국에서 그렇죠. 저건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뭐 국가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나 어떤 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조금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빙성을 많이 주는 편인데 그 증거에 대해서.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제3세계 이런 곳에서 발견된 고물품에 대한 증명서는 그대로 인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깨진 이후에 경찰관이 담당 경찰관이 손실 보상 제도가 있으니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손실 보상 제도가 있으니 한번 가서 의뢰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장자가 이후에 전남 경찰청을 찾아갔는데 금액이 우리나라 이런 보상 제도가 이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 그 보상을 하는 금액이 1억 원에도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 얘기를 듣고 허탈한 마음에 발길을 되돌렸다. 최고가 1억 원이에요? 최고 전체 우리나라 경찰이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 최고 전체 금액이 1억 원이 안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허탈하게 발길을 되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그 소장자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도 있었잖아요. 이게 분명히 공무긴 하지만 이 정도 사고면 당시에도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는 계속됐다는 거 지금.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것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 소장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가짜 당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깨졌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멘탈이 나갔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그때 당시 이제 경찰이 했던 말이나 행동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뭐 이제 경찰은 이렇습니다. 소장자가 오히려 중한 과실도 아니니 경미한 과실인데 그냥 본인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경찰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소장자는 그때 당시에 너무 경찰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이 깨진 것마저 본인이 가져갈 수 없다라고 이런 뭐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일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10억짜리 네. 조심해서 치우시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광주에서는 이게 손에 칼을 들고 가던 베트남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같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
함께 영상 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과잉 진압이다, 아니다. 말이 참 많습니다. 일단 박성 기자,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네.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산동의 한 골목에서 일어난 겁니다. 경찰은 베트남 국적의 23살 A모 씨가 조리용 칼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다, 이런 어린이집에 신고를 받고 위급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112 신고 출동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 석 대를 출동을 시켰습니다. 출동 직후 경찰은 이 남성을 보고 5차례에 걸쳐서 흉기를 버려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먼저 했답니다. 고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 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자 장봉,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장봉을 휘둘러서 흉기를 먼저 손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제압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CCTV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A 씨는 흉기를 빼앗긴 직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듯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런 A 씨를 상대로 머리를 가격을 하고 발로 찍고 장봉으로 또 때리고 어깨를 가격을 하고, 또 뒤에 있던 경찰은 A 씨와 근접한 거리에서 테이저건까지 그 발사를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뭐 A 씨가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뒹굴면서 이렇게 좀 했지만 그렇죠. 경직되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발로 차고 또 발로 목을 짓누르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경찰이 과한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는 이거 분명히 과잉 진압이다 했고, 경찰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제 뭐 네티즌들도 입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과잉 진압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 영상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주변에 노란색 봉고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근이 어린이집 앞이었고, 그런데 배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흉기를 들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간 거고. 아마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장봉을 사용해서 일단은 그 흉기를 떨어뜨리고 다음 진압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진압 절차는 지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까지 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칼을 놓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칼을 놓고 아니면 뭐 손을 들으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든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한국말을 못 알아먹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근데 또 이게 흉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또 어떤 우발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좀 강경 진압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과잉 진압이랑 일단 경찰이란 것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항거 의지가 없는 어떤 그 상대방, 지금 범인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진압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데, 그 상대방 외국인, 특히나 한국말 잘 못하는 외국인, 그리고 약간 좀 체격이 왜소하지 않습니까? 네. 왜소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항거 의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가잉 진압이다라고 볼 만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아닙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흑인이라든지 유색인종에 대해서 미국 백인 경찰들이 약간 이렇게
과다할 정도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살해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우리랑 좀 많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 경찰에서 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게 여러 명이었으면 오히려 근데 지금 경찰차가 3대나 출동을 했으면 충분히 수적으로도 압도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다소 과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미국 상황들 이게 네. 살짝 이게 오버랩이 돼요. 네, 네, 네. 그림에서 네. 화면에서. 그런데 이제 네티즌 의견이 갈리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저 사람이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이 아니라 네, 맞아요. 미국에서 온 아니면 백인이었다면 네.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했을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필요하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30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 인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경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의 농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공단의 아주 험한 일,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자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고 더 빈번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적법하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으로도 일을 하고요. 실제 경찰에도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인종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인권 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들어가서 진짜 백인이었으면 과연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이 부분에. 그래서 그 인권 차별적인 요소가 더 이상 가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저희 언론사에 네. 홍콩에서까지 연락이 왔었어요. 네. 이 영상에 대해서 네, 네. 문의를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느 순간에 이 지금 베트남 남성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와서 여기 근데 저 친구가 보니까 불법 체류자잖아요. 네네네. 불법 체류자인데 경찰이 그렇게 왔을 때 네. 자기가 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네. 과연 그 사람을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네. 생각이 물론 경찰이 초기 대응은 참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칼을 떨어뜨리고 네. 그걸 빨리 치우고 하는 건 네. 잘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이 누가 봐도 좀 저희가 불편하게 보이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전 같은 개도국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올 수도 있고 정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오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피부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 같이 이제는 공존을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생각보다 폐쇄적인 문화였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유색 인종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약간은 좀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과거 60년대, 70년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서 이민 가서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미국에서 엄청 차별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분노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선진국과 같은 나라 위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진짜 경찰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인들, 동남아나 정말 유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외국인에 대해서도 문호를 많이 개방하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었을 때 같이 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언어적으로 이게 통했다면 분명히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지역적인 배려가 있으면 되거든요. 특히나 특히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는 안산이나 이런 곳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이제 반월공단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특별하게 더 배치를 해서
해서 저는 이게 담은 이 지역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앞으로도 경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특히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바디캠이라 해서 그 경찰 몸에 이게 그 캠코더가 달릴 거예요. 영상 녹화를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지금 일부 하고는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런 뭐 CCTV 영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녹음과 녹화가 될 수 있는 현장 녹음과 녹화가 될 수 있는 바디캠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경찰 스스로 이 부분을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가 네.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 제출했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당사자가 뭐 조사하는 걸 거부했다고요? 왜 네. 그랬죠?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가 지난 4일 국가인권위 광주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과잉을 넘어서 국가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특히 테이저건을 쏘고 A씨를 발로 밟고 이런 경찰의 행동은 참새를 잡는데 새총을 쏴야 하는데 대포를 쐈다. 이런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꼬집고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 출신 노동자 A씨는 한국 체류 비자가 만료된 뭐 불법 노동자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범죄 처벌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서 신병이 출입국 관리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인계가 됐고 현재 출국 여부는 개인 정보라서 법무부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A 씨가 이 남성이 지난 6일 출발하는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국을 해버렸을 경우에 네. 진상조사는 일단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조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그 경찰관들은 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과 당시의 어떤 그 상황들, 그다음 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일단은 조사가 되어져야 되고 보고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인권위에서는 인권위 자체가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라든지 어떻게 해달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권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색 인종, 그다음에 유색 인종 이런 피혐의자라고 하죠. 피혐의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아마 그리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경찰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 인권위에. 그러면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수에서는 20대 남성의 파출소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승현 기자 단독 보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됐고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이번 주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같은데요. 네, 사건은 지난달 30일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사실 제보자에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보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출소가 화살총 습격을 당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경찰 해명을 듣고 있자 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집중 취재에 나서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범인이 화살총을 쏘고 달아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단신 정도였는데 그렇죠. 일단은 피해자는 없는 거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왜 야간 순찰을 나가지 않고 7명이 그 파출소에 모여 있었는지 그리고 왜 파출소 눈앞에 나타난 범인을 그 자리에서 잡지 못하고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경찰 내부를 정말 집요하게 뒤졌습니다. 이잡듯이 뒤졌고 주변 상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리고 주변 CCTV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퍼즐을 이렇게 맞히다 보니까
경찰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을 못하고 숨고 피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확인을 해서 경찰에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맞는 걸로 이렇게 답이 돌아와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내부에 CCTV 있잖아요. 그 CCTV는 당연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CCTV를 확실하게 본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참. 그러니까 7명이나 있었다는 건 맞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7명이 다 같이 새벽 2시에 거기 왜 있었습니까? 파출소에? 원래 순찰을 나가야 되는데 원래 7명 그 파출소에는 근무가 2명은 대기를 하고 나머지 5명은 밑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1명은 거기서 데스크에서 이제 앉아서 민원 처리를 하고 나머지 4명은 2인 1조로 나가서 이제 경찰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본인이 그 순찰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4명은 순찰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지금 뭐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은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대 그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초기 부실 대응뿐만 아니라 근무일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근무일지 논란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일지에는 다 순찰 나간 거로 돼 있었다며요. 근무 일지에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무 일지에는 순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순찰이 적혀져 있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실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은 거죠.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칙으로는 그게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나간 거죠. 그걸 일종의 근무 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걸 스스로 근무 태만이라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일지를 조작한 적은 없고 우리가 근무 태만이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네. 근무 태만하고 근무 일지를 조작한 거하고 좀 경찰의 해명이 조금 석연치가 않아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많이 석연치 않고 이거 뭐 조작인지 한번 이 부분은 또 수사의 대상이에요. 이것은 감찰뿐만 아니라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보고요. 정말 이 사건 참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인천 지역에서 있었던 그 경찰이 적극적인 방조를 해버린 탓에 피해자 그 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진짜 이 이게 석궁이 아니라 화살총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휴대하기도 쉽고 그리고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뭐 예를 들어서 인명을 누군가 보이는 대로 그냥 쏘겠다라고 했었으면 그 사람은 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그러면 경찰 파출소에 이게 왔었을 때 쫓아가서 잡지 않고 이것을 방기하면서 그리고 뭐 휴대전화로 자신들은 이것을 오히려 신고를 해요. 물론 자기들의 해명은 이건 상황 보고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출소에는 경비전화라 해가지고 상황실로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지 않고 자신들의 핸드폰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112 신고센터로 가서 다시 상황실로 지령이 내려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의 해명도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진짜 아까는 과잉 진압이었지만은 여기는 오히려 적극적인 방조를 한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경찰로서 어떤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시민들을 지키고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해온 사람을 잡지 않으면 시민들은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설 변호사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화살 공기총 예. 그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냥 직구했다며요. 해외 뭐 아마존 등 아직 정확한 그 사이트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존 등 뭐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 경찰의 이슈들 때문에 시민들이 좀 안전한 사회, 안전한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신뢰 회복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